선생님 정책 집행이 중요한 거 알았죠? 그쵸? 선생님 이건 좀 외워야 돼. 정책 집행 유형은. 왜냐면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그렇게 정했어요, 이름을. 왜 그런 이름 썼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집행 이론을 할 건데 그냥 일단 선생님 집행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단은 집행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국가에서 자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정책 결정하니까 도에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유로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뭘로? 지역화폐로. 그러면 이제 지역화폐를 거기다 나눠 주로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하는가? 그럴 때 쌤 제일 중요한 게 정책 결정에서 없는 게 나옵니다. 순응하고 불응하고. 말 잘 따라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응하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집행에서는 문제는 순응과 불응 문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응과 불응. 그러면 지금 집행 이론하고 순응과 불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희한하게도 거기는 시험도 안 나와요. 희한하게. 시험은 여긴 딱 두 군데에서 나와요. 여기 나카무라 스모르드 여기하고 집행 이론하고. 집행 이론은 거기 오클랜드 프로젝트 실패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966년이죠. 자, 거기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오클랜드 프로젝트 자 335페이지 오클랜드 프로젝트를 보면 개요가 공공사업 및 건설 금융통에서 흑인들의 일자리 창출이야. 자, 흑인들의 일자리가 오클랜드 지역의 오클랜드시가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흑인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 이게 얼마 됐냐면 8.4%로 전국 평균의 2배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 사업은 2,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공공시설 건설 보조에서 2,200개 일자리를 기대했어. 160만 달러 사기업 융자금을 통해서 800개, 합하면 몇 개 일자리? 공공하고 사금융을 포함해서 300개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3,000개. 그렇죠? 3,000개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아주 실패해버린 거야. 거기 몇 개 나왔다고 그랬어. 일단 얼마 투입하려고 했냐면 2,300하고 160이니까 2,460을 투입하려고 했었죠. 근데 얼마만 투입됐어? 300만 달러.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돼? 3,000개 하려고 그랬는데 3개, 10개에서 몇 개? 43개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시 중에서도 이제 인천시를 주로 보면 미추홀구가 여기는 이제 시가 되겠죠? 오클랜드 시같이 미추홀구가 다른 지역보다 흑인들의 실업률이 많았다. 그러니까 노인 실업률을 합시다. 그래서 일테면 1,000억을 들여서 이걸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를 3,000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10개도 못 만들, 10개나, 한 10개, 40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1,000억도 못 쓰고 한 200억밖에 못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아니, 결정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 결정은. 이거 하기로 한 거. 흑인들 실업률 높으니까 흑인들 실업률 높이로 한 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패한 이유를 따지면서 그 전까지는 결정하기만 하면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 집행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즉 호랑이를 그리면 호랑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돼버린 거죠. 또는 호랑이를 그렸는데 그래서 보냈는데
완전히 고양이 도구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집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뭐 때문에? 이 오클랜드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실패의 원인 봐봐. 실패의 원인. 일단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어. 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집행에 참가하는 수가 너무 많았고, 다수의 의사 결정점과 이로 인한 성공 확률이 감소했다. 의사 결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의사 결정자들이 뭐 하는 거? 합의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단계가 이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집행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갑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점이야. 넘어가도록 해주는 게. 근데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내버리더라. 이거 곤란한데? 여기서 더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흑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보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집행자들 간의 동의가 좀 있어줘야 뭐 하겠어. 다음 단계로 하겠죠, 사업을 할 때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봅시다. 이 사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제동을 걸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의사결정점이 거부점이 돼버린 거죠. 비토 거부점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다수 결정점이 참여자들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거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업들은 거부점이 돼버린 거야. 거부점이.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 우리가 뭐가 되면 교체되면 전임자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미추홀구에서 구청장이 바꿔줬어. 원래 이제 노인이 뭐 하려고 했단 말이야. 노인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려고 했는데 미추홀 구청장 바꿔주면 전임자가 했던 일 하려고 해야 하네. 안 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실패한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정책 목표와 정책 채택된 수산사의 타당한 인과관계가 결여된다. 그렇죠? 이게 뭐였냐면, 여기 타당한 인과관계가 결여된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관계에서 원래 이 뭡니까? 원래 이걸 담당했던 기관이 EPA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 경제가 낮았을 때, 경제가 저하됐을 때 부흥시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기관이야. 근데 이 기관에서 근데 오클랜드가 경제가 침체된 게 아니야. 경제는 활성화돼 있어. 그런데 흑인들 일자리만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 근데 이 기관이 들어서 뭐 됐단 말이야. 흑인들 일자리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써버려. 전혀 목표하고 수단이 안 맞겠죠. 사실 타당한 인과관계가 결여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수단이 뭐겠어?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수단을 써버린단 말이야. 지역화폐 같은 거, 이를테면 노인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 같은 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버려. 그러면 노인 일자리하고 지역화폐가 뭔 관계 있어? 정책 목표 수단 관계 없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적절히 않는 집행기관을 선정했다. 부적절한 정책수단. 그러면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기관이 적절합니까? 일자리 창출하자고 했는데 이 기관은 경제 활성화기. 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이 학생들 또는 이 시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위가 있었어.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집행기관이, 이건 이제 시위니까 시위를 막는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죠. 경찰들이나 그때 당시에는 의경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 보냈어야 돼? 경찰을 보냈어야 돼. 근데 특전사를 보내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수특전단을 보냈어. 공수특전단은 뭡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후방을 교란하고 암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돼? 이 사람들의 임무야. 적진에 들어가서 이 교란하는 거, 후방을 암살하고 교란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막는데 적절합니까? 이 사람들은 배운 대로 한 거야. 그래서 뭐 적도 아닌데 시민들을 적이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그렇게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게 대표적인 목표가 뭐야? 질서 유지라는 목표잖아. 근데 기관이, 집행하는 기관이 엉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것도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오클랜드 사업은 이런 5가지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집행에 대해서, 왜 집행을 새롭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 결정된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자는 논리가 70년대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뒤에까지 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된 대로 집행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하향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여기가 위쪽이잖아요. 정책 결정자가 보통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하면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향적 접근이라고 하고. 뭐가? 아니야. 집행에는 뭐가 있더라? 자, 사실은 집행은 결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되더라. 그럼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아까 학교 급식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바꿔야 되겠죠. 이를테면 쉽게 해서 이 가난한 학생들의 급식 주는 방법 하는 것도 다른 구체적으로 그때 줄 때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졌겠어?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찾아서 급식을 이렇게 내려졌겠죠? 그러면 이런 사태를 겪으면 뭐가 되겠어? 이제 정책 결정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죠? 결정할 때 이제 어떤 이 가난한 학생들 골라내는 방법도 다시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이들에게 주는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야 되겠죠. 아까 학생들 적성검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뒤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안 내려온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여기를 연구한 뒤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상향적으로 연구를 하자는 게 상향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오클랜드 사건을 겪으면서 하향적 접근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향적으로도 접근하자는 주의가 나왔겠죠? 그 다음 항상 똑같은 것처럼 이게 이제 하면 이게 너무 또 가면 사실은 하향적인 부분도 있어 없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때 하향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결정자가 내려서 지침 보내는 게 영향 받아 안 받아? 꼭 여기서 보내는 거 말고도 여기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뭐라고 접근해야 된다고 하겠어? 통합적 접근해야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렇죠? 거기 가번 1세대 연구, 집행연구, 그 다음 2세대 집행연구, 3세대 집행연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자, 한 장 넘기면 하향적 접근 방법인데, 자, 접근 방법에서 정리된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도록 할까요? 요약집 8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고전적, 거기,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집행, 그 다음 하향식 집행의 장단점, 하향식 집행과 상향식 집행, 상향식 집행의 장단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집행 이론을 좀 보면, 같이 보도록 하죠. 하향적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책은 몇 페이지로 보면 되냐면, 책부터 먼저 보면, 하향적 접근 몇 페이지 나왔습니까? 36. 자, 이제 알아놓을 사람만 알아놓읍시다. 여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외국 학자들이니까 어렵죠, 발음이. 그래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바티어에 사바티. 그거에다가 어떤 학자들이 막 두 가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안이죠. 마즈마니안의 하향적 접근. 이게 가장 유명해요. 하향적 접근은 사바티어. 마즈마니안 안 쓰고 사바티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바티어의 하향적 접근.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뭐겠어요? 가장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정책 결정자가 정해진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하향적 접근이니까 정책 결정자가 정해진 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처리가 용이하고 집행에 대한 법규 구조화 등록이 되어 있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이 이 요인인데, 4번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조건은 뭐냐? 자, 하향적 접근이니까 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으로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요, 1, 2, 3, 4, 5가 나옵니다. 1, 2, 3, 4, 5가 나옵니다. 1, 2, 3, 4, 5. 그 다음 이제 주로 하향적 접근하는 것은 정책 결정하고 정책 집행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견해겠죠. 상향적 결정은 아까 상향이 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 결정도 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분리되고, 정책 결정은 주로 정치가 하고 집행은 주로 행정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반합니다. 여기는 뭘 기반한다? 정치행정 이원론. 자, 이제 결정과 집행이 잘 되기 위한 조건 봅시다. 먼저 봅시다.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의 바탕을 둬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그러는데,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의 바탕을 둬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은 목표와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흑인 실업률이 목표였는데 어떤 거였어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 써버렸죠. 그렇죠? 인과관계 대안돼. 원래 이제 이걸 사용하려는 걸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이렇게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흑인 실업률 높이는 정책들을 써서 흑인 실업률을 높여야 되겠죠. 여기가 원인이고, 정책들 흑인 실업률, 그 다음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과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걸 썼다고 그랬어? 경제 부흥 써버리니까, 활성화 써버리니까
아니, 여기 미추홀구에서 노인들 취업률 높이려고 했는데 지역 앞에 있었다니까. 그럼 무슨 소리? 인과관계 전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타당한 인과이론이 바탕을 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술적 합리성이라고도 합니다. 기술적 합리성은 이런 겁니다.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을 말하죠.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 일자를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정책 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며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명백한 정책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성공하려면 정책대 결정된 대로 집행하려면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저 어떻게 해라고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겠어. 될 수 있으면 대상 집단의 수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둬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상 집단이 어떻게 돼? 어느 정도 수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리와 정책 집행을 담당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는 건 결정된 대로 하려고 하고, 그쵸? 하려는 헌신이 필요하고. 4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조정가 되는 이익집단, 유권자 집단, 그리고 주요 입법이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인 지지 안 받으면 이게 결정되는데,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 5번. 자, 집행하는 중에 순위가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어떨 때 교체가 돼버리면 정책 집행하고 있는 사람 교체되면 우선순위가 많이 바꿔지는 거 많이 봤죠. 구청장 바꿔주면 우선순위 다 바꿔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정책 결정이 잘 된다. 이게 선생님 이것만 잘 외우시면 돼. 사바티의 하향적 접근. 그다음 장점으로는 거기 특징으로는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자, 그다음 사실은 현실적인 거 아니죠, 쌤. 이거 그대로 결정된 대로 집행되는 이거 현실적인 거 아니잖아.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그다음 뭐 해야 한다는 게 처방이라고 그랬죠.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그다음 연역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고. 자, 연역적이죠. 자, 봐봐요. 우리가 정책은 이렇게 집행돼야 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A도 죽는다.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니까. 이러한 정책들은 이렇게 집행돼야 된다. A는 이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A는 이렇게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연역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정책 결정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뭔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 장점으로는 집행 과정의 법적 구조화가 가능하죠. 이러면 하향적 접근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유용한 체크리스트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겠고, 뭔 말이냐면, 자,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럼 제가 이거 평가해 봅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데 OX 기능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 지침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로서 기능도 제공할 수 있겠고, 장기적인 시기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자가 생각하니까. 그 다음 객관적인 집행평가. 객관적인 집행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지침이 뚜렷하니까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만 보면 되죠. 자, 그런데 단점으로는 다원주의 민주체제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원주의에서는 정책된 대로 집행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하향식 접근 방법은 암묵적인 전제들이 실제로는 현실성.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노력하는 관료가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뭐 이 헌신적인 관료들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들이 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관료도 많죠. 그 다음 반대자나 다른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인 도움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는 점이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집행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지도 않다. 그렇죠? 자, 이게 하향적 접근이고, 자, 다시 한번 하향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하향적 접근 누굽니까? 사바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적인 조건들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조건들. 이거 이해됐죠? 이제 상향적 접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만약에 외우려면 그냥 하사는 분명히 하향적이죠. 하사. 그 다음 상위적 접근 보겠습니다. 상위적 접근, 상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에는 상향식 접근에는 어떤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향식 접근 방법, 하향식 접근 방법 비판하면서 일선 관료를 정책 전달의 주요 행위자로 보며 정책 집행을 집행자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교섭 관계로 본다. 집행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집단은 일선 기관이다. 일선 집행권자다. 자, 답은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 목표 대신 집행 문제 해결에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자,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쌤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CD를 샀습니다. 이제 구입을 뭐 할 건지, 꽃을 구입할 건지, 음악 CD를 구입할 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음악 CD도 발라드를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게 어디까지가 정책 결정이고 어디까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뭐 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를 그냥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정책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너네 집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조금 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범안의 미시적 적응적 집행 연구, 엘모의 백워드 접근, 리스키의 일선 관료제론 접근. 특징으로는 정치행정 이론론이겠죠. 정책 목표의 존재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미시적이고 균합적인 접근을 할 거고 집행 관료에 뭐가 중요하다. 재량권을 중시할 겁니다. 집행할 때. 이 상향적인 건 결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 결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집행자가 굉장히 재량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장점으로는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상향식으로 접근하면 왜 그런 집행이 나왔는지를 뭐 할 수 있어? 훨씬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상향식으로 알게 되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이 말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을 거야, 쌤. 그래서 미시적이고 균합적 접근하고 그 위에 특징 조금밖에 안 했네. 뒤에 미시적이고 균합적 접근하고 집행관리 재량권 중시할 때 미시적이고 균합적 이 부분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시적으로 접근한단 말은 현장 교사의 이 상호관계 속에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들을 하는 것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그래. 우리가 미시적 접근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현상학 할 때 좀 봤었죠. 현상.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했었나요? 자유학년제 학기제. 안 했어요? 응. 그럼 창치활동 했었죠?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잘 보면 현장에서는 어때?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또는 창체활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학생들 요구 막 전부 다 뭐 어떤 거 좋아해서 막 동아리 활동 짜고 그럽니까? 아니면 있는 동아리 활동에다 배치하던가요? 있는 동아리에다 배치했죠? 원래 이 결정자가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뭐 창의력과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창체 활동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거 돼야 되겠잖아. 나는 뭐 일단 축구 차고 싶은데 농구밖에 없어. 농구반밖에. 그래서 그냥 농구반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럼 순전히 현장에서는 뭐 하려고 해? 그 조건에 맞춰서 교사가 있냐? 또는 스포츠 강사가 축구할 때 축구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 강사가 있냐?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농구만 있고 축구 없으면 농구하죠. 이 스포츠 강사가 배드민턴을 잘해요. 배드민턴 이를테면 국가대표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배드민턴 가르치려고 올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배드민턴 재미없어. 나 안 해. 다른 거 하고 싶어. 근데 방금 같이 현장에서는 어때? 이렇게밖에 현장의 조건, 교사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장에서 또 뭐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활동할 때, 또 창시 활동할 때 뭐 했어? 이미 정해놓고 가서 그거 해? 학생들 의견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읽어봅시다. 자, 실제적인, 그러니까 일단 미시적이죠. 여기 어떤 체제를 연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교사들도 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선생님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그거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시적 연구고, 우리가 이건 연역적으로 할 수 없겠죠. 무엇에 따라 다 다르겠어. 그 학교마다 다 다르게 갖겠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학교는 자기 맞게 스포츠 강사가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래서 미시적이고 균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장점은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정책 집행 과정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시다. 왜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운영했느냐? 지금 방금같이 이렇게 해석해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는 교사도 부족하고 또는 교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야 될 건데 프로그램도 별로 정해지지 않고 교사들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걸 짤 시간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집행이 나왔는지 알겠죠. 왜 학교에서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지 알겠잖아. 그렇죠? 원래 교육부에서 의도한 자유학기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정부나 민간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 할 수 있어? 창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막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활동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부정적 효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어 없겠어? 창체로 활동해라 그랬더니 이건 몰래 숨어서 뭐 하는 거? 주요 과목 암기나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전혀 없고 다른 시도로 부수적인 효과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창체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구나. 그냥 교사가 정해준 대로 하는 활동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의도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겠고,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민간 조직 및 시장의 역할과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걸 봐야 돼. 여기서, 자, 여기 봐봐. 여기서도 봐봐. 교장이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어. 그래서. 다를 수 있겠죠. 상대적 중요성이.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이 구청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상향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집행 영역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정책 결정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력들로서 집행의 제도적 구조, 집행 자원의 배분, 정책 결정자와 집행 관련 공식적 권한, 이런 것들은 다 거시적으로 또는 하향적으로 접근할 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하향적 접근 등 일선 집행 관련 행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성이 경시됐다. 자, 선생님 봐봐. 아무리 교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침은 어느 정도 모으면서 지키면서 하죠. 창체 활동할 때 교사가 에이 됐어, 나 그냥 교과 활동할 때 교과 가르치는 이렇게 안 하잖아. 여기 영향을 받긴 받잖아. 교육부 지침 영향 받잖아.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시했다. 4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객관적 평가 쉬워요, 어려워? 아까 지침이 있을 때 지침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면 되는데 상향적으로 하다 보면 상황마다 맥락마다 다 달라 안 달라. 어떤 데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기 가서는 저거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답은 정책 목표를 도외시할 위험도 있고, 랍은 아까 가번하고 비슷합니다. 간접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무시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장단점이고, 실제로, 자, 중요한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그냥 대충 상식으로 맞추는데, 여기 립스키. 예, 일선 관료제론. 이건 시험에 좀 나옵니다. 자, 일선 관료제 이론과 범원의 적응적 일선 관료제 적응적 그건 뭡니까? 집행이 적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엘모어는 꼭 이것만 알면 된대. 엘모어는 백워드 접근.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립스키의 일선 관료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이 일선 관료니까 이 립스키는 그냥 구청의 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구청의 직원들. 자, 일선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업무 환경을 살피고 업무 환경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적응 메커니즘이 일선 관료의 집행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분석한다. 일선 관료가 다른 정책 과정의 참여자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일반 시민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위에 정책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이 정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현장에서 이 공공이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야? 현장에서 제공하는 사람. 자, 다시요. 아까 코로나 먼저 정해졌으면 코로나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를테면 거기 2,000원짜리 카드가 있다 합시다. 지역 화폐 카드. 이걸 나눠주는 사람 누구야? 자, 다시 어떤 문서가 와서 현장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거 떼주는 사람 누구야? 공무원이잖아. 일선 공무원. 또는 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서 독거노인 살펴보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 일선 관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일선 관료가 환경을 어때요? 환경. 이게 자기의 처한 환경이 있으니까 자기의 뭘 만들어? 대응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뭐 하게 되면 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자, 업무 환경부터 먼저 보니까 어때? 불충분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자원이 들어옵니까? 즉흥적인 집행과 피상적인 집행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원이 충분해? 자, 한번 봅시다. 자, 일선 관료들에게 이 지역화를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해? 차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점심 먹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심시간 넘을 수도 있잖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내려올 때 충분히 비용이 내려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피상적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햇빛이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평일날, 낮에 있겠어. 가면 있겠냐고. 없어. 그럼 저녁에 가야 되잖아, 저녁에. 저녁에 가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통 7시, 8시 퇴근하잖아. 요즘 낮에 집에 누가 있어, 얼마나. 근데 있을 수 있으니까 가야 돼, 일단. 그럼 밤에, 또 가. 근데 밤에 가는 거 비용 줘, 안 줘? 안 줘. 그냥 피상적으로 몇 명, 며칠간 하니까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줘버리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니는 공무원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다 고려 안 해. 그냥 피상적으로 줘버린다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권위에 대해 위협과 도전. 요즘 너무 심하죠? 요즘 악성민원 또는 이 민원들 되게 많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 몰입하고 대립되는 기대. 뭐냐면, 이 민원인들도 기대가 다 달라. 민원인마다. 그럼 그 기대를 다 어떻게 충족할 수 있겠어, 없겠어? 또는 심지어 이게 민원인들의 기대가 어떻게 돼? 대립되기까지 해. 어떨 때는 아침에 해주라, 어떤 건 저녁에 해주라, 아침에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저녁으로 시간 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인터넷으로 해도, 왜 인터넷으로 하냐, 인터넷으로만 받아도 왜 인터넷으로 하냐. 나 같은 노인들은 뭐 할지도 모르는데, 직접 와서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직접 와서 하면 20, 30대는, 뭔 소리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대립되는 기대. 그래서 적응 방식은 살아야 돼. 아니, 일선관리도 살아야 되겠잖아. 그래서 단순화시켜. 그 다음, 범주화시켜, 범주. 정형화시키고, 거기 있는 것처럼 범주화, 정형화시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뭐 하면 좋겠어?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행동을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 육체적, 신체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 현장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고, 이 역할 기대에 대한 재정의와 고객 집단에 대한 재정의, 다시 정의를 내려. 보통 위에서 내려준 정의가 아니라 재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헌신하고 이런 공무원,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면 어때? 국가에서 이렇게 또는 일반 이론적으로 정하는 관료로서 이 정의보다는 자기 스스로 재정의를 내려지게 돼 있다고. 그렇죠? 지금 맨날 악성민원인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봅시다. 그러면 관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로 기대 역할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자기를 뭐 한단 말이야? 다시 정의를 내린단 말이야.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거? 고객 집단 내 재정의. 고객 집단도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지름길을 아주 쉬운 거.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지역 앞에 돌 때 토요일 날 그냥 하루 돌려버리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있는 사람, 밤에 있는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해버린다든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되지. 한번 돌다가 번호해서 문자 다 보내, 그냥. 그래서 와라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거기 어떻다 그랬어? 잠재적 공격자들을, 이 사람 악성 민원은 맨날 민원은 내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새로운 홍보 사실 알려줘, 안 알려줘? 미쳤어? 알려주게? 알려주면 또 뭐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이야. 그래서 라번 고정관념의 영향 이 부분 더 봅시다. 그래서 업무 환경 시험에도 나오고 적응 방식도 나옵니다.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조직의 적응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지도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정책 집행은 사회 자리적인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어? 고정관념이 사로잡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공직자로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는 달동네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아파트 그걸 같이 관리하는 이 동이었나 봐. 그런데 여기는 좀 옷도 깨끗하게 하고 묻도 좀 깔끔하게 어떤 것도 한대. 근데 이제 내가 평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이야기야. 아무래도 여기는 오면 모르는 게 있어서 너무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막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노인 대상인데도 여기 있는 노인들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조금 딱딱 자기가 알아서 쓰고 막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와서 써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뭘 모르니까 계속 물어본대. 그러면 이건 좀 피곤한 고객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들겠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 일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가 여기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기를 처리하려고 하겠죠. 이런 생각 들게 되면 서서히 어떤 것이 되겠어요? 여기 뭘 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원래 여기 중심으로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만약에 여기 중심으로 주면 50명, 10명 줄 것도 그냥 똑같이 줘서 20명, 20명 그렇게 줘버려 그냥.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많이 차별이 훨씬 더 공고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법원의 적응적 집행 이 말은 법원은 거시적 집행 구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게 뭐냐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시적 집행에서 행정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 채택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미시적 집행이란 말이 있죠. 크게 보면 하향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미시적 집행. 쌤 제가 그냥 한번 해볼 거니까 한번 봅시다. 미시적 집행. 그 다음 어떤 거? 거기 기술적 합리. 아까 기술적 합리성, 기술적 타당성은 이야기 한번 했었죠. 기술적 타당성.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상향적 접근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내려온 건 하향적이라고 그랬죠. 거시적인 것은.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초학력이 굉장히요. 기초학력이 요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하기로 했어? 두드림 학교. 여러분 처음 들어봤습니까? 두드림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기초교육만 주로 추가적으로 해주는 학교예요. 그렇죠? 쌤들은 기초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안 다녔을 거고. 그럼 두드림 학교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이 기초학력 보충을 위해서 두드림 학교 세웠죠. 이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채택은 이건 이제 거기 행정이 뭐라고 돼 있어? 정책 계획서를 구체적인 정보 프로그램 전환했죠. 그러니까 아까
기초학력 부족을 뭘로? 지금 기초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두드림 학교 같은 거 세우자. 이걸로 변환했죠. 그 다음 채택. 이건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인 거. 쉽게 두드림 학교 사업으로 받아들였어. 지방에서. 그렇죠? 인천에 두드림 학교 사업으로 받아들인 거. 그래서 이게 뭘로 바꾸? 기초학력을 위해서 실제. 그런데 여기 봅시다. 왜 채택에서는 거기 채택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뭐냐면 왜 채택이란 말? 여기하고 여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두드림 학교가 무엇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어? 지역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어, 없겠어? 두드림 학교 운영을 지역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달리할 수 없잖아. 자, 수도권 인구, 여기 봅시다. 두드림 학교가 도시에 세워진 거고, 농어산촌에 세워진 거하고 같겠어, 이게. 사업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비근한 예로 그냥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두드림 학교 사업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제 미시적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시적 집행은 그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 동원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 전달자의 집행이 일어나죠. 그 다음, 채택된 사업을 제도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생각은, 이 범하는 생각, 미시적 집행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그럼 이걸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드림 사업을 했어. 그쵸?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 뭐 하겠어? 이제 그 학교에 이런 두드림 사업에 대한 이 지역사회 지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두드림 학교 세워놨더니 무슨,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자. 장애인 학교 세우면 반대해야 하는. 그 구에서 반대하고 난리잖아. 세우지 말라고. 그런 것과 같이 두드림 학교, 성격이 좀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지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전달자의 집행. 실제로 이제 이걸 두드림 학교 운영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겠어, 안 중요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과 집행 조직의 SOP 간 상호작용 과정. 자, 여기도 일단 이 집행에서 실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 자유학기제 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창체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이게 쭉 와서 지지를 받고 실제 집행할 때 어떤 것이 있겠어? 그렇죠. 거기 있는 것들 프로그램을 바꿔서 표준 운영 절차로 운영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집행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 뭐야? 아까 자유학기제가 목표대로 안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상호 적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 여기 잠시 지우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만, 여기 부분 완전히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어떤 게 있냐면 프로그램 구성하고 SOP 실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집행자가 불집행할 수 있어.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해, 새롭게. 그 다음 SOP도 안 만들어. 불집행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불집행. 그 다음, 흡수라는 게 있어요, 흡수. 흡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만들어.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흡수라고 그래. 선생님 여기 적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떨 수 있겠어? 프로그램은 안 맞는데 지침만 바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적 학습이라고 그래. 기술적 학습.
자,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둘 다 바꿨어. 둘 다 바꾼 걸 상호 적응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바꾸고 SOP도 지침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정책이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상호 적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상호 적응 활동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 시켜놓는 거죠. 프로그램 바꾸고 SOP 바꾼 것을 제도화 시켜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해는 됐어요? 이거 다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이 어떤 것만 거기 거시적으로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이 있고 이 거시적 집행 구조는 잘 안 물어봅니다. 미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이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립스키하고 그 부분 지금 범한 것만 구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부터 몇 번까지 하고 거기 37번까지 문제를 풀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30번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성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한다고 그랬어? 형성한다고 그랬어? 형성한다고 그랬죠? 자, 형성함으로써 복잡한 문제, 불확실성에 대처한다고 그랬죠? 저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더라? 악성 민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이다. 자, 아까 역할 기대가 일치한다고 그랬어? 불분명하다고 그랬어? 서로 대립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 32번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관료제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부족하면 못돼.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33번 립스키의 일성관료제의 이론에 의하면 일성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없다고 그랬어? 일성관료 재량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일성관료의 재량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의사결정에 재량권을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재량권을 상당히 넓게 본다고 그랬죠? 자, 법안의 적극적 집행에 의하면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에 상호적응이 있을 때. 자, 봐봐. 뭐가 있을 때? 상호적응이 있을 때 성공한다고 그랬죠? 자, 법안의 정책 집행에 의하면 이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자, 거시적인 게 아니라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는 미시적이죠. 자, 그 다음 36 법안의 정책 집행에 의하면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을 집행을 담당한 지방정부 사업. 자, 지방정부 사업으로 내려온 거 뭐라고 그랬어? 행정이 아니라 채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드림학교라면 두드림학교 사업 이랬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37 법안의 적극적 집행에 의하면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 실제 실행사업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랬어? 미시적 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는 중앙정부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 여기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채택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 여기는 실행사업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여기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지방이고 여기는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방사업, 실행사업, 중앙에서 이 프로그램은 된 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거야. 그래서 법안은 특히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 미시적 집행을 강조한다고. 미시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아까 미시적 집행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동원도 잘 돼야 되고 기술적 집행에서 뭐가 일어난다? 상호 적용. 이제 이건 선생님 그냥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기술적 가능성, 타당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지역 교육청마다 이걸 할 때 달리 있어요. 쉽게 해서 두드림 학교, 할 사람 뽑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훨씬 더 뭐합니다.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뭘 전략을 쓰는 걸 말해요. 여러 가지 전략.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해는 됐죠? 범안의 이야기도. 그 다음 립스케의 이야기도 이해는 됐죠?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잘 안 나와. 소개된 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시 등급도 없고. 그래서 예시를 잘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시만 잘 기억하면 이런 거 좀 비교되고 두림학교 사업. 여기서는 미시적 집행 실행 사업, 두림학교 실행하는 거. 거기는 동원, 뭡니까? 자, 전달자와 집행, 그 다음 제도. 단계를 거친다. 이러면 되겠죠? 기술적 타당성까지 있었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집행이론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집행이론도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의 특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전 수업 끝났고 10분이나 지났으니까 2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은 무조건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조직론 합니다. 조직론 넘어가고 조직 인사, 재정, 지방 이런 식으로 수중합니다. 수요일은 5시 30분 무조건 나오시고 합니다. 일단은 8시 반, 9시 정도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쉬고 합니다.